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년 전 막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첫째는 군대에, 막내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우리 부부는 자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을 살다 보니 아내와는 그렇게 나쁜 사이도 좋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까지 집에 없고 둘이 지내자 부부관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도 했지만 막상 둘만 지내다 보니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함께 하다 보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같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싫어해서 다른 취미 활동은 좀 그랬고, 등산이라고 했지만 둘레길을 걷는 수준에 걷고 나서는 항상 맛집에 들러서 막걸리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아내도 자연 속에서 걷는 걸 좋아했고,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등산 후에 한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술이 좀 약한 편인데 술을 마시고 조금 알딸딸하면 속내를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서 아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못했거나 당연히 이해하겠거니 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와 남은 여생 정말 잘 살고 싶었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속내를 얘기하고 해결하다 보니 아내와 금술도 좋아지고 애들 핑계로 한동안 하지 않았던 부부관계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덜컥 첫째가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2년 터울로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아내도 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관계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부터는 정말 연중 행사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리스가 된 결정적인 일은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눈치 못 챘게 보통 아내는 새벽에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안았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아내와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악몽을 꿨는지 울면서 안방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다행히 우리는 윗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는 악몽 때문에 다른 건 볼 여유가 없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일을 겪으니 제가 꼬실 때도 아내는 저에게 안기는 걸 꺼려했고, 저도 처음에는 저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속상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예 아내를 안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행사로 집을 비울 때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1년에도 3번 아내를 안을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지라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제 체력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거의 리스로 살다가 다시 안기를 시작하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 때나 신혼부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도 그때와는 몸도 다르고 체력도 달랐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지 궁합이 정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서로를 더 많이 갈구했습니다. 운동이 없는 날에는 항상 일찍 집에 돌아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위주로 식사를 차리고 모든 걸 했던 아내도 저만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차려줬고, 가끔 같이 반주도 하면서 분위기를 낸 다음에 우리는 좋은 밤들을 보냈습니다. 둘레길을 몇 개월간 다니면서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고 체력도 좋아지니 밤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는 둘레길을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둘이서 오붓이 며칠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연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아내가 둘레길을 함께 걸은 것도 산에 가면 힐링이 되고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원래도 사랑했지만 금술도 좋아지니 아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행지는 아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했습니다. 아내는 며칠이나 인터넷으로 좋은 숙소, 맛집, 가볼만 한 곳을 다 체크를 해서 엑셀 파일에 시간 단위로 스케줄까지 다 짜가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운전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 되니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검색 능력이 좋아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곳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습니다. 저도 아내와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여행지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아내를 안으면 새롭고 더 자극적이었기에 사이도 좋아지고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몇 개월간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보통 가면 호텔이나 펜션에서 지냈습니다. 연애 때 저렴한 숙소나 펜션에서 많이 보냈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번에는 2박 3일 여행으로 가는데 한 번은 글램핑장에서 묵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랑은 몇 번 가기는 했지만 아내와 둘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는 그냥 호텔에서 묵고 하루는 시설이 괜찮은 글램핑장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서 바비큐도 먹고 특히 요즘 유행하는 불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라 가루라고 불멍에 넣으면 예쁜 색깔의 불꽃이 일어난다며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 아이들과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 갈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갔었으나 글램핑장이나 카라반은 그래도 침대도 있고 좋았는데 캠핑장은 바닥에서 자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찾은 글램핑장은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시설도 깔끔하고 침대도 넓어 보여 글램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가평으로 갔습니다. 닭갈비도 먹고 남이섬도 가고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깨끗하지만 자그마한 숙소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아내는 첫날이라 그런지 체력도 좋고 여행지에서의 기쁨 때문인지 숙소에 가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내와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전까지는 그랬지만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아내와의 입맞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안기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와의 입맞춤을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와 열정적으로 오래 입맞춤을 하다 보니 아내도 저도 이제 본 게임을 원했고 우리는 함께 샤워도 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의 첫날 밤은 너무나도 황홀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의 여행지는 춘천이었습니다. 글램핑장이 조금 비싸기도 했고 아내는 글램핑장에서는 입실 시간부터 퇴실 시간까지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점심을 먹고 가평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장을 봤습니다. 그전에도 가평을 자주 가봤는데 거기 하나로마트의 한우가 정말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아내도 저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데일리 와인으로 가격대와 맛이 일품인 와인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필요한 것들을 사서 3시 입실 시간에 맞춰 글램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글램핑장은 강이 보이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산은 울긋불긋 너무나도 예뻤고 강바람은 약간 차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도 깔끔했고 평일이기는 했지만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짐들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우선 글램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부지가 넓어서 거의 20여 개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텐트에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내는 조용하고 좋다며 더 좋아했습니다.
텐트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강과 산을 바라보면 드립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산과 강뷰를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에 아내와 여유있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2에서 3커플들이 왔습니다. 텐트는 여러 군데가 있었으나 예약 인원이 적다 보니 사장님이 뷰가 제일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의 텐트를 건너뛰어서 배정하기는 했지만 같은 라인에 저희를 포함해 3커플이 있었고 반대쪽 리버뷰에 2커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는데 왼쪽 건너에 있는 커플은 30대 초반의 부부인 것 같았고 오른쪽 건너에 있는 커플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우리보다는 나이가 어린 40대 중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30대 부부는 어린 나이답게 배드민턴도 치기도 했고 40대 부부는 저희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강과 산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방문해서 바비큐를 얘기했고 우리는 바비큐 세팅을 해달라고 하며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일은 저도 도와주는 편이지만 아내가 의주로 거의 다 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었고 제가 채소도 씻고 햇반도 돌리며 식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숯불 위에 한우를 올려서 먹었는데 치맛살, 갈비살, 부채살, 안심 등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우와 함께 와인을 함께 마셨습니다. 철제 캠핑컵에다가 와인을 따라 마시니 그것 또한 운치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텐트와 나무들 사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 더 낭만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불을 피워 불멍을 했습니다. 아내는 감성에 빠졌고 불멍을 하면서 와인을 엄청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왼쪽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몇 명 없어서 그런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 집은 재혼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혼 이야기도 나오고 남자의 전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본 바에 의해서는 남편이 전처와 아직도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 면접 때 전처를 만나기도 하고 몇 번은 아이가 원해서 같이 자고 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커플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바비큐를 먹더니 술이 약간 들어가자 슬슬 분위기가 안 좋아졌긴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영린이었는지 여자가 남자의 전처 얘기를 하자 남자는 급발진했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어서 조금은 참는 것 같았는데 낮은 목소리지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가능한 신경을 끄자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아내는 취했고 우리는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좋아서 여행지에서는 매일 아내를 안기도 했고 그때는 글램핑장이라는 공간과 분위기와 그리고 취기에 아내를 너무나도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좀 취했다며 침대에 누웠고 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취했지만 아내를 안을 생각과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니 술이 많이 깼습니다. 씻고 나와서 아내를 깨웠는데 술이 많이 과했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전혀 요동이 없었고 부풀었던 저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옆 커플 언성 소리가 나더니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몇 잔 마신 상태라 음주운전이 의심이 됐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글램핑장이 워낙 외지라 대리운전을 부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다 보니 술이 좀 깼고
그대로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남아있는 불멍을 보면서 술을 좀 더 마시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워서 몰랐는데 옆동 텐트 앞에 여자가 어둠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보이는 걸로 봐서 남편 혼자 차를 몰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혼자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유튜브로 자그마하게 노래를 틀어놓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옆집 여자가 오더니 자기도 불멍을 하고 싶은데 불을 지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비큐도 늦게 시작해서 장작에 불도 지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토치로 불을 지펴줬고 그 여자는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두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남은 장작을 마저 태우고 들어갈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더니 제 불씨가 꺼져가는데 괜찮으면 자기 장작이 다 탈 때까지 같이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한잔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잔다 하니 둘이서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마시려고 술과 안주도 많이 사왔는데 어차피 남을 것 같고 남편이 혼자 집으로 가서 차가 없어서 내일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간 여자와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혹시 아내가 깨서 그 광경을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왜인지 그때는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번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는 스타일이라 잠깐 술을 같이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 텐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좀 취해 있었고 저도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밝을 때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녀를 자세히 쳐다보지는 못했었는데 옆자리에서 자세히 그녀를 보니 그녀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이목구비고 괜찮고 예쁜 편에 속했습니다. 쓸쓸한 눈망울에 강바람과 술로 인해 약간 빨개진 두 볼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이점 때문에 그런지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첫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현재 남편과의 재혼, 그리고 현재 남편과 전처 사이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편이라 그녀의 말에도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좋을 때는 좋지만 전처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면 오늘처럼 남편에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너무나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자신을 두고 혼자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자신은 그럴 때마다 버려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처음 본 사이에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저는 휴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녀는 조금 안정이 되었고 제가 고마웠는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과 입술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두 눈은 촉촉했고 분홍색 입술도 촉촉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저의 입술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불타는 장작 앞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순간 아내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입맞춤 후 정신을 차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장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작도 다 사용하고 불씨도 꺼져가는 상황에서 제가 슬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술병을 정리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안기고 가자 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을 했지만 저도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지만 글램핑장이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라 그녀를 안을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이 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봐놨던 사람이 없던 비어져 있는 텐트로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글램핑장이라서 잠금 장치가 없어서 빈 텐트에 들어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 주인이 돌아보다가 빈 텐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의심을 할 테니 핸드폰 액정 불빛 밑에서 그녀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40대라 그런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라서 그런지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안 좋았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저돌적으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여자를 안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녀의 저돌적인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적막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걱정하는지 억지로 참는 모습이 저를 더 고조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너무 좋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아는 건 처음이라며 너무나도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다가 그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간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한 번 더 안았고 그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2번이나 서로를 안은 뒤 잠시 누워있다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그녀의 텐트로 바래다주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이마에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그녀도 너무 좋은 시간 고맙다며 제 입에 짧은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기 아쉬웠지만 아내가 혹시나 깰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좋았지만 하룻밤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아직 너무나 강렬했고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옆에 곤히 자는 아내를 보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잠을 못 자다 갑자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벌써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 중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뒤에서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 옆 동을 봤습니다. 그녀가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벌써 짐을 싸서 퇴실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뻘쭘할 것 같았는데 그녀가 미리 떠나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뷰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특별한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날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날의 그녀가 생각나고 기분도 좋아지고는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는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만을 생각하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혹시 제가 보낸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그녀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녀가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정말 그대는 아름다웠고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둘 다 그날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잘 해결하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확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내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 아버님 90에 하늘에 오르다. 그 긴 세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 할게요.
35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가난한 농사꾼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 와서 취직해서 야간 여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원에 다녔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괜찮은 산부인과에 취직되어 간호원 생활을 했습니다. 23살에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덤프트럭을 한 대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지방 출신인 남편은 중조루 고향에서 나와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정비 일을 잘했고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좋고 정비 실력 있고 자기 트럭을 가진 남편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인 나는 남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돈 잘 벌면 장땡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원래 한미모하던 나를 남편이 죽자사자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성북동 쪽에 근사한 양옥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간호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출가한 시누이와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성공한 뿌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다. 딸 하나 잘 놓아서 말년이 편하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다. 막내 처남 대학 공부는 자기가 시킨다고 남편이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남존여비 사상은 심했지만 대체로 내게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내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싶어서 걱정이 확 들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 할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하는 대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한다. 원장님이 남편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살살 달래서 하자고 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검사 결과는 자기 집안 가니까 그냥 내 혼자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결과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저 성격상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증명한다며 바람이라도 피울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여자가 있는 눈치인데 대놓고 바람 피울 것입니다. 일단 남편한테 가서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초조해 말고 느긋하게 있으면 임신된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본인에게 연락 마시라 부탁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병원에 데려가 보래요. 시어머니 위암으로 세상 뜨서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울 시아버님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이고 고향이고 해서 서울 와서 살아라 해도 안 오세요. 남편하고 달리 선량하고 남한테 양보 잘하는 착한 성격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를 끔찍하게 아끼세요.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는 아버님께 전화해서 며칠 날 내시경 예약했으니 오시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꼭 날짜 맞춰서 오신대요. 며칠 후 남편이 지방 현장을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시아버지 오셔서 내시경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니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약속 있다 하시네요. 서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고기 사드리라고 용돈 두둑히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꽃단장을 하고 아버님 잠옷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쯤 아버님이 얼큰하게 기분 좋게 취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간드러진 미소로 아버님을 맞아들여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하늘하늘한 홈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준비한 꿀물을 아버님 한 잔 드세요 드리며 바짝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고생 마시고 서울 와서 사세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아가 너무 고맙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구나. 말년복이 이렇게 터지다니. 오호호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불려시처럼 아버님 비위를 딱 맞춰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들한테 딸한테 말 못할 고민은 저한테 하세요. 어머님 떠나시고 적적하시죠. 혹시 말동무라도 하실 참한 과부댁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눈이 휘둥거려지신다. 아니야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제가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살짝 아버님을 보니 너무 감동해 하시며 고맙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아버님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놓았으니 목욕하세요. 하고 말하며 목욕탕으로 이끌었다. 목욕을 하시는 중에 내가 문을 똑똑했습니다. 왜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버님 갈아입을 옷 문 밖에 놓았으니 끝나고 갈아입으세요. 조금 있다 목욕탕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문 바깥에 옷 가지러 손을 뻗으신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나 했더니 아버님도 놀라시며 미안해 하신다. 목욕이 끝나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들 준비를 하십니다. 나는 똑똑하고 방문을 노크했더니 왜 하고 물으셔서 자릿기 가져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신다. 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화학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네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왜 이래요 하고 확 밀쳐버렸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천천히 오세요. 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서둘면 맛있는 사탕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극락에 갔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농사일로 단련된 힘은 대단하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황소개구리 같은 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뿌리를 뽑는다고 열심히셨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하이에 올려주셨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마시고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심한 아버님이 대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 일을 아범이 알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노? 연신 한숨을 토해내며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불효짓을 했다고 나를 탓할 것입니다.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톡 쏘아 보았습니다. 아니야 자제 못한 내가 나쁘지. 착한 너가 왜 나쁘니? 하고 바로 답을 해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진짜 순둥이네요. 아버님 너무 착하시고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아범이 씨가 없는 남자라서 대를 잇기 위해서 제가 꾸민 일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마침 요 며칠간이 제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시더니 이윽고말을 꺼내셨다. 하모 맞다. 절대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아가 네가 현명하구나. 간호원 출신이라 배운 것도 많아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럼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네. 아범에 대해 죄를 지은 게 아니네. 내가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며 집안의 대를 잇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차 드시고 저하고 병원 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병원으로 가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벽이 헐었다고 약주 그만 드시래요. 그리고 위장약 잘 드시면 몇 개월 뒤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아버님 외투를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씨 뿌려주셔야죠. 아버님이 신이 나서 씩씩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 어서 씨를 뿌리자. 이 며칠간 열심히 꽃밭에 씨를 뿌려야지. 농사꾼이 파종기에 당연히 씨를 뿌려야지.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정성 들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막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근본도 모르는 씨가 들어와요.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하모하모 정성껏 씨 뿌려야지. 삼신할미한테 꼭 아들 좀 지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탈의를 하고 촉촉히 둘이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리만의 잊지 못할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대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아버님께 참한 과부댁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과 재혼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원했지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닮은 아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남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법대를 아들은 들어갔습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10자식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내재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소원대로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식과 결혼하여 이남일녀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손주가 셋이나 생기니 완전 싱글벙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서울 명문가가 되었다고 남편은 대만족입니다. 저희 친가 쪽도 잘 사는 사위덕을 봐서 모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동생은 매형장학금으로 대학 나와 대기업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세월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나는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나를 존중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고향의 선영에 묻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조용히 외쳐봅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가난한 농촌에서 장녀로 태어난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할머니의 유언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떡하든지 살아나가야 한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한 주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한 해가 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31살의 직장인으로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룸은 발코니만 있고 창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발코니 문과 발코니 밖의 창문을 열면 옆 건물 2층에서 제 방이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옆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문을 닫고 지내니 문제가 없지만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문을 열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 건물 2층에는 50대 아줌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가끔 찾아오지만 주로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지내십니다. 아줌마는 전형적인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조금 뚱뚱하시며 그에 따른 큼직한 체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 살면서부터 춥지 않은 계절이면 저는 늘상 알몸으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가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보던 말던 저는 알몸으로 지내며 야동도 보고 혼자 하는 행위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줌마는 저를 수도 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줌마가 보신다는 생각에 흥분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집 앞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한 적 없는 그저 남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앞을 나섰는데 제 차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힘겹게 눈을 치워보려 했지만 무릎 높이로 쌓인 눈은 제 출근을 포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팀장에게 눈 때문에 출근 못한다고 전화하니 팀장도 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며 하루 쉬라고 하셨습니다. 출근을 포기하고 나니 집 앞에 나와 자기 집 앞마당에 눈을 치우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혼자 힘겹게 눈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원룸은 아무도 나와서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치울 위는 못 되지만 그날따라 왠지 눈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발로 쓱쓱 눈을 밀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눈을 치우다 말고 삽을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삽을 들고 내 차 주위와 집 앞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치우고 있을 때 아줌마가 나오셨습니다. 머쓱하게 눈 인사를 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삽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괜찮아요, 쓰세요. 이따 치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다시 머쓱하게 삽을 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눈을 계속 치웠습니다. 대충 집 앞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 옆집도 왠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심때가 될 때까지 눈만 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치워갈 무렵 아줌마가 나오셔서 자기 집 앞이 거의 청소된 걸 보시더니 내가 해도 되는데 총각 고마워요라고 하셨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말씀드리며 막바지 눈을 치워갈 무렵 아줌마가 출출할 텐데 이거 들고 가서 먹어요라며 찐 고구마를 그릇에 담아 들고 나오셨습니다. 뭔가를 받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줌마가 주신 고구마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몸을 녹이며 먹었습니다. 저녁쯤에 그릇을 돌려드리며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줌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줌마도 장을 보러 나오셨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장바구니를 보시고 순 라면밖에 없네. 그런 거만 먹으면 몸 상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총각이 뭐 해먹을 수 없고 이게 제일 간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총각 차 타고 왔죠? 이따 좀 태워주면 안 되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밖에는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었기에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같이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를 태우고 집까지 갔습니다. 집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아줌마는 제 나이, 고향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가 밥 혼자 먹기 그러면 이따가 집으로 오세요. 집밥도 좀 먹고 그래야지.
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 나만의 자유시간을 방해받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던져놓고 샤워를 한 뒤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줌마는 펑퍼짐한 얇은 홈드레스 차림이셨고 그 모습이 그날따라 약간 꼴릿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줌마는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이것저것 반찬을 내오셨습니다. 된장찌개도 들고 오시고 밥도 들고 오셨습니다. 달랑 2그릇이었지만 아줌마와 옆집 총각의 기묘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뻘쭘하게 잘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줌마는 별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뻘쭘하게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밥을 꾸역꾸역 쑤셔 넣었습니다. 왠지 맛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줌마가 치우려고 하실 때 가만히 앉아있기 민망해서 그릇 몇 가지를 집어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아줌마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사코안이라며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식탁 위에 있는 티슈로 식탁도 이리저리 닦았습니다. 아줌마는 총각 참 착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정리를 마치고 뻘쭘하게 있을 때 아줌마가 앉아서 과일도 좀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가치장을 보며 산 키위를 내오시고 아줌마가 키위를 깎아주셨습니다. 저는 뻘쭘하게 앉아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줌마와 자녀들 그리고 갓 돌된 듯한 아기 하나가 사진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봤습니다. 아기가 손주인가요? 손녀인가요? 아줌마는 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다고 하셨습니다. 왼쪽은 며느리고 오른쪽은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아줌마에게 당황스러웠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얼른 장가 드는 게 좋다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착하고 성실하면 그냥 장가 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줌마는 그 정도면 좋아할 여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가 제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X가 실하잖아. 저는 화들짝 놀라며 맨날 그렇게 다니는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고 할머니가 총각 고추 좀 본들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괜한 음심거우기가 발동하여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다 보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너무 자주 하면 조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습관처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안 볼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제가 죄인이 된 기분에서 조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자주 해도 괜찮다고 너스레를 떨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줌마는 누가 보면 어쩔 거냐며
나 같은 할머니가 앞에 살아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잡혀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시다고 좀 띄워보았습니다. 아무리 아줌마라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에 제 머릿속 야설들의 상상 등과 종합하여 제 아랫도리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내 X가 큰 것 같아요? 아줌마는 그 정도면 크다며 여자 열어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가 있어야 울린다고 말씀드렸고 아줌마는 얼른 사귀어야 한다고 집에서 혼자 안 하게 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할 거라고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집에 가서 또 할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X가 껐덕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줌마도 여자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여자는 무슨 안 볼 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껐덕 서 있는 걸 보니 지금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줌마는 그만큼 보여줘 놓고 뭐가 부끄럽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는 젊어서 남편 그늘에 살고 늙어서는 자식 그늘에 산다는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지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의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과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가슴 한켠의 추억으로 남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행복했던 시절 얘기를요. 저는 13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에 얹혀 살았어요. 4살 위 언니는 큰 고모 댁에서 살았고 저는 막내 고모 댁에서 살았죠. 우리 자매가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이젠 나도 돈을 버니까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우리 둘이 살 수 있어. 언니는 저와 헤어지던 날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더라고요. 거기에 큰 고모 내외가 돈을 보태주셔서 사글세 방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자매는 헤어진 지 5년 만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언니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에 제 등록금까지 내려니 늘 쪼들리는 생활이었죠. 그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자매가 함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는 얼른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리고 드디어 상고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요즘과는 달리 당시의 격리는 사무실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미스 김이라고 불렀죠. 마치 다방 레지 부르듯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쉽게 불러댔어요. 미스 김, 커피 한 잔 타와. 미스 김, 가서 담배 한 갑 사와. 미스 김, 나랑 연애할래? 사소한 심부름부터 시sap지 않은 농담까지 들어가며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축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물 흘러가듯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직원들 월급을 출금해 오던 길이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서더니 글쎄 제 공금 가방을 채가지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항도 못하고 가방을 뺏긴 저는 그저 소매치기야! 소리만 질렀어요. 그때였죠. 어디선가 음료캔이 날아들더니 소매치기의 머리통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 바람에 소매치기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어졌고 오토바이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박살이 났어요. 저는 달려들어 소매치기한테서 공금 가방을 잽싸게 뺏어 들었죠.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소매치기를 향해 발길질을 해댔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게 무슨 돈인 줄 알아?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한 우리 회사 사람들 월급이란 말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난 회사도 잘린다고. 분한 마음에 한참을 발길질을 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리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제 또래의 남자였어요.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요. 살인범으로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살인범이란 말에 몸이 굳어버렸죠.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곤 피식 웃더군요. 다행히 헬멧을 써서 머리는 안 다친 것 같고 찰과상 정도니까 그쪽이 감옥에 갈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놀란 토끼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에 저는 긴장이 확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져서 꺽대면 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제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째려보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난처한 표정의 남자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사람들 신고로 순경이 달려왔더라고요. 소매치기는 순경한테 끌려갔고 저랑 남자도 파출소로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서야 모든 일이 끝이 났어요. 알고 보니 소매치기한테 음료캔을 던진 사람이 이 남자더라고요. 파출소 순경 말에 따르면 이 남자 아니었으면 회사 공금을 몽땅 털렸을 거라며 평생 은인으로 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은인이고 나발이고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나눠주는 게 급선무여서 고맙다는 인사만 넙죽하곤 그대로 회사로 달려갔어요. 회사에 도착해보니 회사는 회사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참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냈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부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시고는 더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무사히 끝이 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른 아침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지 뭐예요. 저를 도와주었던 뿔테 안경 남자였어요.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해요? 아니, 내가 소매치기도 잡아줬고 여자 울림 파렴치한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지켜줬더니 이렇게 쌩까요? 아,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알면 커피라도 한 잔 사요.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면 더 좋고. 그 남자의 닭달에 못 이겨 그 주 일요일에 우린 명동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커피는 됐다며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쉘브르라는 라이브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딱 봐도 그곳을 찾은 손님 대부분이 대학생인 것 같았어요. 어려운 팝송도 잘들 알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자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Y대 의대생이라더군요. 적성에 맞아서 의대에 간 건 아니고 부모님이 모두 의사라서 자기도 어쩌다 보니 의대에 가게 됐다고요. 남자는 한참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라면서요. 저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나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통기타와 맥주, 청바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괜히 몸에 안 맞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맛본 맥주에 취했는지 아니면 부모 잘 만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들한테 셈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쑥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남자한테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날 여기 데려온 이유가 잘난 대학생들은 이러고 논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 나 상고밖에 못 나왔다. 일찌감치 조실부모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니들처럼 이러고 흥청거릴 여력도 없어. 여기서 니들이 마시는 맥주 몇 잔 값이 우리 언니랑 나 일주일치 반찬 값이야. 난 너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비틀즈? 밥 딜런? 난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애 앞에서 잘난 척 말고 네 친구들 앞에서나 잘난 척해. 소매치기 잡아준 대가로 맥주값은 내가 내고 간다. 저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하필 추적추적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명동 성당에선 주말 미사가 끝났는지 신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인파에 휩쓸린 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걸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세웠어요. 뿔테 안경 남자였죠. 얼마나 달렸는지 숨을 몰아쉬더군요. 명희씨,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요. 난 그저 명희씨도 하루쯤은 또래 친구들처럼 즐기고 살길 바랬어요. 파출소에서 명희씨 사정 얘기 듣고 내 자신이 창피했거든요. 부모 덕에 돈 한 푼 안 벌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너무 한심해서요. 그래서 명희씨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보내도 된다고 말해주려고요. 그리고 이 돈은 가져가세요. 선물을 하고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요.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주제 넘었어요. 사실 저는 가게를 나오던 그 순간부터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타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옹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와 사과까지 하니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주책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남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웃음을 참으며 괜한 헛기침만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그쪽한테 커피 사려고 가져온 돈이니까 대신 칼국수 살게요. 저는 남자를 이끌고 명동 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칼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칼국수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칼국수를 먹어치웠죠. 언니랑 몇 번 갔던 곳인데 그날따라 칼국수가 유독 맛있더라고요. 비 때문인지 같이 먹은 사람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칼국수집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우리는 그날 이후 연인이 되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대학생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내심 걱정을 하더군요.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학벌도 그렇고 사는 형편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저도 언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걱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영원한 드라마에 나오는 있는 집 부모들과는 달랐거든요. 교양 있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제가 언니랑 둘이 사는 처지를 아시고도 눈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매가 기특하다시며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어른 손이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라고도 하셨죠. 자식이 형석이 하나뿐이라 늘 적적했는데 명희가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참에 그냥 내 딸하지 않을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질색을 했어요. 엄마 딸이라니? 그럼 내가 명희랑 결혼 못하잖아. 며느리면 또 몰라도. 이 녀석아, 누가 결혼하지 말라니? 네 엄마 말은 하루 빨리 결혼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란 소리지. 교제한 지 2년이 넘어서고부터는 아예 우리 결혼은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렵 군입대 영장이 나왔죠. 사실 의대생이라 입대를 미룰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갈 거 후딱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냥 가기로 했죠. 하지만 입대 날짜가 다가오니 연기를 할 걸 그랬나 후회를 하는 눈치였어요. 명희야, 너 정말 나 기다려줄 거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평생 재수없다.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야 돼? 혹여 제가 변심할까봐 어찌나 애처럼 안달을 하던지 귀엽기까지 했어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3년인데 내가 그깟 걸 못 기다릴까봐?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전쟁이 나서 영영 못 보게 돼도 난 너 기다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훈련소로 들어가는 남자친구 앞에선 큰 소리를 쳤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비극적인 사건을 예견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들어가고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었죠. 훈련 중에 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조퇴를 하고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듣기로는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강목에 박혀있던 못에 다리를 다쳤다는데 병실에 들어가 보니 다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군병원 의사한테 상태 설명을 들으러 나가셨고 어머님은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자 오열을 하셨어요. 저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제가 걱정할까봐 희미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들어오신 아버님은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녹슨 못이 뒤꿈치에 박혔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해열제 처방으로 버틴 탓에 파상풍과 폐혈증까지 와서 오늘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에 어머님은 주저앉으셨어요. 저 역시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었고요. 하지만 생떼 같은 아들을 잃게 생긴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제 아픔이 비교나 되겠어요? 그래서 한 발 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남자친구 부모님과 저는 병실에서 남자친구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죽기 전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죠. 그리곤 새벽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첫사랑과 이별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남자친구의 영정을 지켰어요. 그리고 49째 날 남자친구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명희야, 우리한테 넌 딸이나 친배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주렴. 이제 형석이 있고 좋은 남자 만나 사랑받고 살아. 더는 우리 찾지 말고. 알겠니? 널 위해서라도 우리가 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언니랑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49일 만에 저는 그의 부모님과도 이별을 했어요.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사탕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아이에게 사탕이 없는 세상이
너무도 잔인한 것처럼 제게도 형석 씨가 없는 인생은 너무도 잔혹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대로 형석 씨를 따라갈까도 생각했었죠.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제 뺨을 치기도 했죠. 하지만 순간뿐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명동거리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쉘브르, 그리고 칼국수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가슴 한켠이 시려우면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동안 넋을 놓고 산 탓에 생리가 끊긴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밥 짓는 냄새를 맡으니 구역질이 나지 뭐예요. 그런 저를 보고 주인집 아줌마가 누가 보면 꼭 처녀가 임신한 줄 알겠다며 혀를 차셨죠.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입대하기 전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더군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을 끙끙거리다 결국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 손에 끌려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맞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니 그날 임신이 된 게 확실했어요. 언니는 남자도 이미 죽고 없는데 애는 낳아서 뭐하냐고 지우자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라도 품고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처녀가 애를 낳아서 뭘 어쩌겠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몸뚱아리 함부로 굴렸다는 소리밖에 더 들어? 죽은 남자 애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야? 명희야, 이번만큼은 제발 언니 말 들어. 제발 네 인생을 좀 생각하라고. 언니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7개월을 넘어가면서 배가 많이 불렀고 결국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어요. 봉투를 붙이고 양말을 포장하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도 했죠. 출산을 반대하던 언니는 결국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너랑 나뿐인데 나마저 널 버리면 우리 명이 가여워서 어떡해? 그러니 나라도 네 편 해야지. 그래, 이렇게 된 거 낳자. 낳아서 언니랑 같이 키우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지나왔는데 이 일 정도 못 견디겠니? 그러니까 넌 잘 먹고 좋은 생각만 해. 철없는 동생 때문에 언니는 또다시 처녀 가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죠. 다른 산모들은 친정 엄마가 찾아와 옆에서 돌봐주었는데 저는 언니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를 돌봐주었죠. 퇴원을 한 후엔 주인집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말로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끼니마다 잊지 않고 미역국을 챙겨주셨죠. 기저귀를 빨려고 수도가에 앉을 낳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대신 빨아주셨고요.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을 땐 동네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딸아이를 봐주셨어요. 한 아이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셈이었죠. 제 딸은 온 동네에 여러 엄마를 두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형부는 언니랑 같은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는데 제 처지를 알고는 어린 제 딸을 많이 아껴주셨죠. 가령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할 때면 자청해서 일일 아빠 노릇도 해주었어요. 어린 가슴에 상처 입지 않도록 말이에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그만둔 저는 동네에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요. 아이를 키우며 살자니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 정해진 회사보다는 시간 활용에 용이한 장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사입을 하는 요령이 없어서 재고를 많이 떠안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령도 생겨서 꽤 수입이 좋았어요. 첫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언니가 종종 가게를 봐준 덕분에 딸아이 교내 학부모 활동에도 지장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비록 반쪽뿐인 부모였지만 남들만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키웠어요. 다행히 딸아이도 잘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딸아이가 느닷없이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의대가 아니라 간호학과에 간다고?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왜 바뀐 거야? 딸애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될 것 같다며 성적에 맞춰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성적이 그렇다니 저도 더는 의대를 강요할 수 없었어요. 생각 같아선 재수를 시켜서라도 의대에 보내고 싶었지만 딸애가 재수는 죽어도 싫다고 뻗대는 통에 할 수 없이 딸의 뜻대로 간호학과에 보내게 되었죠. 딸애는 실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그런지 대학에 입학하고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그래도 적성에 잘 맞는지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잘 버티더군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피는 못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친 딸은 꽤 규모 있는 대형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한 1년간은 얼마나 바쁘게 지내던지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죠. 간호사들 태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시 내 딸도 병원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지만 딸아이 말이 자기네 병원은 그런 건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사장님이 덕망 높은 분들이라 타 병원에 비해 직원 복지도 좋다면서요. 그렇게 딸아이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28이 되었죠. 주변에선 딸내미 시집은 언제 보낼 거냐고 선자리를 주선했어요. 내년은 9수라 안 좋다며 올해 안에 시집 보내려면 서둘러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딸애가 극구 싫다고 하지 뭐예요. 솔직한 심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 가능하다면 평생 데리고 살고 싶지만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짝지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저는 딸애를 설득하러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딸아이가 일하는 병동에 막 들어섰는데 글쎄 딸애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랑 다정하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를 본 딸애는 정색을 하더니 남자를 밀쳐내더라고요. 당황한 남자는 그제야 저를 보고는 도망치듯 가버렸고요. 하지만 이미 제게 둘 사이를 들켜버린 딸은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귄 지 2년 좀 안 됐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남자는 딸애보다 2살 위로 같은 병원 레지던트라고 하더군요. 인상도 괜찮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딸애한테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미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터라 딸애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가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언니랑 장을 봐다가 음식 준비를 했어요. 형부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며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극구 말렸죠. 일단 저 혼자 보고 싶었거든요. 이윽고 딸애와 예비사위가 집에 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도 멋있었지만 정장 차림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지난번에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괜찮아요.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으면 됐지. 나는 다른 건 안 바래요. 우리 나경이만 아끼고 사랑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는데 그간 살아온 세월이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결국 딸애한테 한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예비사위는 제 딸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제게 장모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 별거 아닌 호칭에 저는 또 울컥했고요. 그런 저를 보고 딸애가 놀리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비 사위가 돌아갔어요. 전 배웅하고 돌아온 딸애한테 사윗감이 참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랬더니 딸애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부모님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솔직히 걱정이야. 외아들이라서 부모님 기대가 크시거든. 게다가 의사 아들인데 왜 안 그렇겠어? 혼수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혼수는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사사위였는데 어지간한 혼수로 될까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남자 쪽 엄마가 병원으로 제 딸을 찾아왔다더라고요.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간호사 주제에 언감생심 의사 아들 넘보냐며 당장 자기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난리를 치고 간 모양이었어요. 딸애가 울먹이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 나 그때 그냥 의대 갈 걸 그랬어. 학비 때문에 포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간 저는 딸애가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포기한 줄로만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미안한 마음에 지레 포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다른 집 엄마들처럼 똑똑했더라면 어떻게든 딸애를 의대에 보냈을 텐데 이 엄마가 무식해서 딸애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뜻밖의 손님이 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일단 만나보고 얘기라도 할까 해서 왔습니다. 나 재민이 엄마예요. 예비 안싸돈이었어요. 예비 안싸돈은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가게를 살피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데 혼수는 제대로 해올 수 있겠어요? 하나뿐인 딸인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자 하니 나경이 이모부가 땡땡은행 지점장이라던데 맞아요? 지 말론 자기를 딸처럼 예뻐한다던데?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비 안싸도는 제 물음엔 대꾸도 않고는 애들이 그렇게 원하니 결혼 문제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갔어요. 죽어도 안 된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싸돈이 형부를 찾아왔더라고 했어요.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거액을 대출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형부가 담보도 약하고 신용 등급도 안 좋아서 대출은 어렵겠다고 했더니 조카 딸 의사 남편 얻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성질을 내고 갔다고요. 언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창피해서 혼났어요. 당장 형부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형부는 제 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깟 대출 나도 해주고 싶지만 그게 담보도 그렇고 어지간해야 말이지. 그나저나 대출 안 해준다고 나경이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형부 말을 듣고 보니 지난번 병원으로 찾아와 딸애를 망신 준 일이 떠올랐어요. 그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딸 가슴에 못 박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싸돈이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소화기 너머에서 카랑카랑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순간 눈이 뒤집힌 저는 그 길로 딸애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나무인이던 예비 안싸돈이 제 딸의 앞에서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 뭐예요. 다가가서 보니 제 딸 옆에는 백발이 성한 노부부가 서 있더라고요.
예비 안사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노부인은 호통을 쳤어요. 의사 아들 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의사 면허 앞세워 한미천 챙기고 싶은 거라면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세요. 우린 그딴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세요. 한 번만 더 환자들 보는 앞에서 내 병원 간호사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당신 형사고발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비 안사돈은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의 모습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많이 늙긴 하셨지만 알 수 있었죠. 형석 씨 부모님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노부부는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알아보시더군요. 명희야. 어머님은 절 끌어안고는 울먹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아무리 찾지 말라고 했기로서니 어쩜 연락 한 번 없었냐고 서운해하시더군요. 네가 병원에 무슨 일이냐? 혹시 너 어디 아픈 거니? 그런 거야? 아니요. 딸아이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나경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죠. 제가 딸애를 소개하자 두 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곤 나경의 얼굴을 살피시더니 이내 눈에 눈물이 고이셨죠. 어머님은 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어째 자꾸 눈이 가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한테 당하고 있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당신 손녀라니 놀랄 수밖에요. 형석이랑 눈이 똑 닮았구나. 손녀딸이 지척에 있었는데 이 할미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제 딸애가 병원 이사장 손녀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모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딸아이는 28년 만에 아빠의 호적 밑으로 들어갔고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빽인 부모님이 생겼으니까요. 오래전 내 딸로 살자던 어머님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실현이 된 거예요. 뒤늦게 완성된 우리 가족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애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현재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 동안 그동안 못해드린 생신상과 자식 노릇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적어도 가슴에 한은 안 남을 테니까요. 시부모님도 오랜 시간 적막한 집안에서 두 분만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손녀딸과 며느리가 들어와 북적이니 매일 살맛이 난다고 하셨더랬죠.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재 병원은 두 분의 유언에 따라 제 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참, 제 딸과 결혼할 뻔했던 예비사위는 제 딸이 이사장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뒤 병원을 그만뒀어요. 자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창피해서 병원에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덧 마흔을 앞둔 제 딸은 여전히 미혼으로 살고 있답니다. 제 꿈을 찾아 뒤늦게 의대에 들어간 탓에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3대째 의사 집안의 명맥은 이었지만요. 4대는 어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 딸, 그것만으로 자랑스럽고 자신이 행복해야 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